이성이 원하면 의지는 따라가는가? 내 맘에 있는 일이면 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쇼펜하우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생애와 철학은 그가 경험한 개인적인 고난과 격변하는 유럽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의 철학적 사상은 인간의 본성과 세계를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시하며 이성 중심의 당대 주류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탐구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개념, 의지와 표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본적인 본질이 비이성적이고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이 의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욕구와 행동을 결정짓는 무의식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표상은 우리의 인식 체계에 의해 재구성된 세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개념에 기반한다. 의지와 표상.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주관적이며 우리의 인식은 우리 뇌의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표상들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표상들은 외부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체계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사상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의지의 필연성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의 행동과 도덕성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이성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드는 주장이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본적인 본질이 의지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의지는 끊임없이 욕구하고 추구하는 힘이며 모든 생명체의 행동과 우주의 원동력이 되는 근본적인 원리이다. 이 의지는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힘으로써 우리의 의식적 사고나 이성을 초월하여 작동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지가 고통과 불만의 근원이라고 보았으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의지에서 해방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성 중심의 철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는 칸트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칸트의 이성 중심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의지를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의 철학은 당대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니체의 철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고통, 예술과 미학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등을 탐구함으로써 근대성의 복잡성과 모순을 포착하는 데 기여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근대 서양 철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인간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문학, 예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현대 사회와 문화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부터 우리는 특별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보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뇌과학자인 벤저민 리벳을 서로 만나게 만들어서 위 문제를 서로 해명하도록 해보자. 시간을 거슬러 1850년으로 되돌아가서 쇼펜하우어가 살던 주거지로 가보자. 리벳은 환자들의 뇌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며 의식적 행동과 뇌 활동 사이의 시간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행동 결정이 의식적으로 인지되기 전에 뇌에서 이미 시작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완전히 자유롭다는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벤저민 리벳의 연구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상을 연결짓는 이야기는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탐구합니다.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 앞에서 뇌 연구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르며 리벳의 실험은 특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의 실험은 인간의 의식적 결정이 뇌 활동보다 지연되어 발생함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인간 의식과 의지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리벳 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맘에 있는 일이면 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다짜고짜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내 맘에 있는 일이라 해도 무턱대고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었죠? 의지는 주인이고 이성은 그 밑에 있는 하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떤 경우에도 많건 적건 간에 무슨 뜻이죠? 뭐 별다른 뜻은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건 적건 간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많건 적건 간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많건 적건 간에라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태양이 빛난다는 사실만큼 확실합니다. 당신도 말했잖아요. 의지는 의식되는 이성보다도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얼마나 앞선다고 했죠? 약 0.5초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리벳 씨, 0.5초라고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지가 지휘를 하면 의식되는 이성은 그 뒤를 절뚝거리며 쫓아가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성이 의지의 명령을 쫓아가기에도 힘에 겨운 상태인데 우리가 의지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의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의지라는 존재는 오로지 인식과 해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덕 철학은 도깨비 장난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사물에 대해 의식된 또는 이성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원래 인간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덧붙인 장식용 액세서리 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수사학적인 변명, 아니며 뒤늦은 해설에 불과합니다. 저도 몇 마디 해도 될까요? 하세요. 의지로부터 자극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고 그 자극이 하나의 결정으로 의식될 때까지 0.5초가 흘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손목을 움직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의식된 자극이 행동을 옮겨지는 데에는 또다시 0.5초가 더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식된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반의지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최악의 사태를 언제라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반의지라?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의지는 우리 손을 떠나 있지만 반의지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우리를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동작 그만을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시계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라고 부르는 무의식적인 부자유와 반의지라는 부르는 의식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낼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확증을 잡아낸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실험을 한 번 하고서 너무 엄청난 추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쇼펜하우어 씨, 저의 실험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 결과는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의지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믿는다고 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반의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자유로운 반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반의지를 믿지 못한다면 살인자라 해도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살인자도 다음과 같이 변명할 것이 뻔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적인 의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의지가 한번 발동하면 저로서도 속수무책입니다. 쇼펜하우어 또는 리벳의 저서를 참고해보세요. 인류는 어찌 되었든 간에 몹쓸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아니면 감옥에 갔든 안 갔든 간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 씨, 그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에게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대화 상황이 약간 불편해진 현 시점에서 이야기를 그만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고 타협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무작정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벤저민 리벳의 주장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리벳의 실험 결과가 의지, 반의지 그리고 의식을 통합적으로 관찰하는 이론들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과연 충분한 것일까? 오늘날의 내 연구는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까마득하다. 내 연구는 영감 또는 창의 정신을 포함하는 인간의 의식, 의식된 의지 그리고 상상력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복잡한 게임에 대해서 측정은 고사하고 정확한 이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모든 내 연구자들은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 독자적인 이론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주도적인 이론도 없다. 리벳 실험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측정 결과가 불가피하게 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계의 초록점의 위치를 알아내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표시할 때 피실험자의 엄표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식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리려는 의지는 일단 선의적인 것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고도의 목표를 지닌 의지의 경우에도 선의식이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철학적인 논증의 초안을 잡는 경우에도 과연 선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리벳 실험의 측정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그 해답은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질문으로 연결된다. 뇌에서 발생하는 자극과 이 자극이 실제 동작으로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낸다고 해도 의지가 지닌 자유의 성격이 규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지에서 비롯되는 자극이나 충동의 성격들도 차이가 매우 크다. 적지 않은 충동들은 단순하지만 그 힘이 아주 강하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그리고 성적 충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매우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다층적인 것들의 예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볼 것인지, 법학을 전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이의 생일 파티를 크게 열어줄 것인지 등등. 이런 문제의 복잡성은 무엇이든 먹을 것을 찾게 만드는 배고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
우리 의지가 곧 우리이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 1819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책은 1844년 재판이자 최종판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1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겨준 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책으로 1851년에 출간된 소품과 보유집에 실린 수필과 성찰의 일부인 아포리즘들이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이처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부르크에서 운영하던 한 상점의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튼 쇼펜하우어는 21세의 적자는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철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재미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성찰의 결과는 쇼펜하우어가 발간한 책의 제목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세계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 세계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정신 세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외적 세계는 그 존재를 관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주체의 의지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의지는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십억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 실증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의 추구는 의지를 꺾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과 자존심이 세 가지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소유물, 즉 우리가 가진 것이고, 둘째는 명성이나 평판,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생각이며, 셋째는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이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유물은 언제라도 깨지거나 도난당할 수 있고, 명성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은 나만의 것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모두의 의지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화가 합리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의지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의지가 곧 우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거부하고 다른 나가 되려 하는 것만큼 모순된 삶은 없다.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삶은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그런 후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듯한 의지의 표출을 가차없이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삶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우리 꿈은 좌절되기 일수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는 성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대로 사는 데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낫다.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체념은 빠를수록 훗날을 위해서도 더 낫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 1819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책은 1844년 재판이자 최종판이 출간되었을 때 무려 11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은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겨준 책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책으로 1851년에 출간된 소품과 보유집에 실린 수필과 성찰의 일부인 아포리즘들이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이처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부르크에서 운영하던 한 상점의 창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튼 쇼펜하우어는 21세의 적자는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철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재미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성찰의 결과는 쇼펜하우어가 발간한 책의 제목에 그대로 집약되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세계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질 세계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정신 세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외적 세계는 그 존재를 관찰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주체의 의지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또한 의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의지는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십억의 의지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 자체로 실증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의 추구는 의지를 꺾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과 자존심이 세 가지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소유물, 즉 우리가 가진 것이고,
둘째는 명성이나 평판,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갖는 생각이며, 셋째는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이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소유물은 언제라도 깨지거나 도난당할 수 있고, 명성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은 나만의 것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모두의 의지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화가 합리적이고 유쾌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의지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특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의지가 곧 우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거부하고 다른 나가 되려 하는 것만큼 모순된 삶은 없다. 현재의 나가 아닌 존재를 바라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런 삶은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까발리고 그런 후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듯한 의지의 표출을 가차없이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삶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우리 꿈은 좌절되기 일쑤이며 우리가 노력해서 거두는 성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대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다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체념은 빠를수록 훗날을 위해서도 더 낫다. 쇼펜하우어. 명예란 떨어진 옷에 덧댄 가장 선명한 헌법 조각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데 이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약점이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가 자신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왜 타인의 칭찬을 즐거움으로 여기는지 이해한다. 당신의 칭찬은 상대방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당신의 칭찬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은 무척 기뻐할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을 들을 때면 다른 일들은 모두 잊은 채 행복해한다. 다시 말해 칭찬을 듣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사람들은 타인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상당히 고통스러워한다.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본성에서 출발한다면 이러한 명예욕은 도덕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런 명예욕이 인류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예욕이란 그저 마음의 안정과 독립적인 지위를 바라는 욕심에서 생겨난 것으로 인류에게 행복과 해로움을 동시에 안겨준다. 자신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장사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다. 스스로 자신을 정확히 판단한다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감정적인 아부의 말이거나 듣는 이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혹평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타인의 감정에 놀아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또 쉽게 자신을 위로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가 아닌 냉정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가 우리 인생에 지나치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즉, 타인의 평가가 우리 인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대로 내면의 자아를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론이 되어버린 타인의 평가는 더는 나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중의 평가는 때때로 매우 편협하고 편파적이며 오해가 난무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깊이 있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타인에 대한 평가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타인의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남의 등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난해왔는가. 비난의 표적이 된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얼마나 그 비난에 동조해왔던가. 우리는 뛰어난 인물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멸시받았던 몇몇 사례를 알고 있다.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타인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 명예란 떨어진 옷에 덧댄 가장 선명한 헝겊 조각에 불과하다.